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옥만입니다. 오늘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우리 이제 논의에 앞서서 좀 개인적인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페미니즘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용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페미니즘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페미니즘은 일종의 어떤 남성 혐오라고, 이렇게 또 여성 우월론,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미니즘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이고 다채롭죠. 하나의 우산 밑에 정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러한 어떤 페미니즘의 지류들이, 그런 갈래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깨닫게 됐던 계기가, 저는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제 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을 강의하셨던 분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 어떤 문학을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그때 이제 읽었던 하나의 이제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도 울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고, 정말 제가 집에 가서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 아주 저한테 굉장히 가스펠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죠. 예.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라고 하고,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길거리 가다가 도굴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사실 참, 근데 이제 그때마다 조금 어떤 남자다움, 사나이가 말이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몹시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페미니스트의 글을 읽고, 저는 상당한 해방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갖게 됐던 인상은, 결코 어떤 남성 혐오라든가 여성 우월론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신념 체계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저의 어떤 그런 페미니즘의 스승이라고 해야 되는 한 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소개받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때 제가 근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데 물론 제 기억이 다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됐죠. 이제 저희 집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저는 그래서 제 고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찌됐든 그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부단히 해야 되거든요. 예. 덕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또 세대마다도 굉장히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페미니스트만 아니면 돼, 이러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이제
그 운동선수인 그 안산시의 어떤 쇼커트가 이제 페미 논란을 이제 불러왔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에게 물어보면 뭐냐면 그 왜 그렇게 단발로 잘랐습니까? 그러면 그냥 편해서요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뭐 이런저런 뭐 왕왕 할 얘기들은 다 있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는 좀 빼고요. 예, 제가 하여튼 그 한국 사회에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굉장히 편치 않은, 불편한 그러한 어떤 사상 체계, 그러한 용어들이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는 우리가 페미니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페미니즘의 세 가지 이제 물결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선 꼭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을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페미니즘의 신념 체계와 이념들이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돼서 좀 어떤 대중문화 속에 그려지는 여성들, 재현되는 또는 그 이미지화된 여성들이 있는데, 재현 이미지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고찰로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틱한 고찰도 한번 이제 들여다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 컬처럴 스터디즈가 목표하는 바는 결국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주체로 탄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끝으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안내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참정권 요구와 문화투쟁, 그리고 어떤 성적 억압의 어떤 철폐,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 물결을 좀 보고, 급진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런 페미니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씀드렸던 여성 이미지, 재현, 어떤 관객성, 수용자 연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33쪽에 보면은 여기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루스 베네딕트하고 뭐 아주 그 인류학자 이 마거릿 미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뭐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베네딕트의 책도 알겠고, 이 마거릿 미드는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밝혀냈느냐 그러면, 원시사회를 연구해 보니까는요, 우리가 여기서 젠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 문화적 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생물학적 성이 있죠. 그리고 이 사회적 성, 젠더가 있고요. 지금 뭐 젠더 폭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기에선 지금 성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즘엔 번역 잘 안 하고 그냥 젠더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젠더하고 어떤 성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사회에서의 어떤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연결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원시사회 연구에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아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이제 담당하는 걸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시사회를 연구해 보면. 결국 그 여성에 대한 억압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이러한 현상으로,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학제적으로 다뤄지는 그러한 어떤 시작을 알렸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적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이제 처음에 크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갖다 본질론과 이제 구성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질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식기의 차이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성 호르몬의 차이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 어떤 입장들이 이제 대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뭐 지금은 이제 뭐 옛날 논의가 됐지만, 뭐 남성하고 여성들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에 기반해서 얘기하자면, 남성들은 이제 어떤 일부 다처를 선호하고, 여성들은 일부 일처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뭐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남성들의 외도에 대해서는 그 여성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이제 그 남성 중심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이트에게 남는 어떤 그 시대적인 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본질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게 규범적 성이 되고, 그리고 이성애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어떤 성적 정체성이 또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본질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변화가 없는 건데요. 조선시대의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지금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같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본질론에 이제 맞서서 나오는 게 이제 구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은 결국 사회적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다뤄보겠지만, 결국은 시대마다 또 역사마다 어떤 그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구성론의 입장에서 이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슈얼리티라고 그래서 번역은 잘 안 하는데 보통 뭐 성 정치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성적 욕망이라든가 또 어떤 성적인 실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섹슈얼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성의 차원은 어떤 본질론에서 주장하는 어떤 남녀 간의 생식기 차이를 얘기한다면, 사회 문화적인 성으로서는 젠더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여성 억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가게 되면 그냥 여성의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성 내에서도 수많은 차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백인 여성하고 흑인 여성하고 유색인 여성하고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따른 그 성차별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들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 억압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적 억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이성애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어떤 성적 억압도 같이 해방의 어떤 테두리 속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페미니즘을 하나의 우산 속에 넣어서 규정짓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층적인 논의들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성에 대한 논의가 본질론과 구성론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회 구성론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의 논의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렛 미드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어떤 사회적 그 성 역할,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그 남성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해서 그 돈을 벌고 여자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육아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근대 이후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어떤 성 역할들이 사실상 원시 사회에서는 발견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결국에 가서 사회적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좀 가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이 페미니즘의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흐름, 두 번째 흐름, 세 번째 흐름이 있고 이것은 페미니즘 관련된 논의에서는 늘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물결이 있는데 이게 페미니즘의 이제 첫 번째 물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물결, 세 번째 물결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물결에서는 가장 이제 대두가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남녀 평등의 차원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무슨 남성 혐오가 아니라요. 사실은 양성 평등이죠. 왜냐하면 이 페미니즘의 이 여성주의,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러한 어떤 그 성적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 철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은 어떤 그 참정권 요구 운동으로 처음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의 첫 번째 물결에 도와서는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남성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점도 분명히 알고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이제 그 어떤 백인 어떤 중산층 여성의 어떤 참정권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지. 그 외에 뭐 어떤 하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는 얘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여성 내부에서의 어떤 그 여성 전부를 갖다가 이제 이 참정권 요구에 어떤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여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권리를 남자와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정치적 권리만 이제 참정권만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소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어떤 한계들을 안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권리를 쟁취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페미니즘의 첫 번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차별을 종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법적, 제도적 불평등, 남녀 간의 불평등, 성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운동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제 자유주의적 여건 어떤 신장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물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제2차 페미니즘 물결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통 우리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에 이제 그쯤에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이제 이 2차 물결에서는
그동안에, 그 전에 1차 물결에서는 참정권이라고 하는 정치적 권리에 한정돼 있었고, 그것도 특정한 여성층만을, 그런 계층만을 겨냥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문화 전반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이 물결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투쟁입니다. 그러니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철폐하려고 하는 이런 전방위적인 하나의 이제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여기서 나오지만, 미국에 이제 그 불었던 반공주의, 메카시즘이 굉장히 거셌는데, 항상 나쁘고 불결한 것은 여성과 연결을 짓는.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성들이 전쟁터에 갔던 남자를 대신해서 군수업체에서도 일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일자리를 다시 필요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성들을 가정이라든가 이런 사적 공간으로 돌려보내고, 남성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 재현들, 뭐 TV라든가 방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미디어에서의 그런 여성상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이제 갖게 됐던 것이죠. 이런 문화투쟁이 끝나고 나면 제3차 이제 페미니즘 물결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이제는 무엇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냐면, 2차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양성의 평등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성 내에서도 수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과 유색인 여성, 또 어떤 중산층이냐 아니면 뭐 그 상류층이냐 뭐 하류층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여성들이 받는 억압의 어떤 강도라든가 차별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다채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성적 소수자, 약자들의 등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페미니즘 물결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맥락주의적이고 다원적이고 포괄주의적인 전체적인 이러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 대단히 이질적이고 다층적이고 다양한 그러한 운동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본래 추구했던 그 취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전만큼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페미니즘의 노선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고 다양한 이제 변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2의 페미니즘의 물결에 충실하면서 제3의 페미니즘의 물결까지 이제 같이 이런 어떤 이런 운동에 이제 그 같이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것은 이제 어떤 페미니즘을 주장하느냐에 따른 차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뒤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이 페미니즘의 그 다양한 어떤 또 유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 다루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그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콜로니얼 페미니즘이라 그러고 프랑스 페미니즘도 있고 포스트 페미니즘도 있고, 페미니즘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거기다 또 이제 파워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여성이 거의 이제 남성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성상을
그대로 체득함으로써 그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획득해 나아가는 또 그러한 어떤 파워 페미니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페미니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과제로 한번 가보면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여성 억압의 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페미니즘 이론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2부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그 페미니즘이 무엇을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또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아주 상식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머리 커트 때문에 벌어졌던 이 페미 논란에서도 국민의힘의 이제 그 어떤 청년 쪽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급진주의 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뭐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어떤 일목요연하게 좀 상식의 차원에서 그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거의 상식화됐다라고 얘기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3번으로 가면 페미니즘의 모토가요. 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뭐 우리 책에서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몸도 있고 여러분의 계급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성적 지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왜 이게 정치적인 것이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개인이 못 풀어요.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이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성은 뭐냐면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집단적 해결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성 혼자서는요. 자신이 여성학을 연구한다 내지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남성 혐오주의자야. 그리고 굉장히 결혼을 싫어할 것이고 뭐 남자를 경멸할 것이고 뭐 굉장히 반항적일 것이고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상식화된 인식들을 이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록상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 뭐 사진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 책은 뭐 이렇게 사서 보고 뭐 그러진 않더라도요.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쁜 페미니스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정말 뭐 철저하게 그런 어떤 그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그러한 그 이상적인 신념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록상게이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서 나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완벽하지 않은 좀 부족한 그렇죠. 본인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들에 보면은 굉장히 여성 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욕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자기는 또 그 음악을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뭐 그런 음악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역시 그런 어떤 이상적 페미니스트로 산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페미니스트다. 난 좀 부족하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제 책도 썼죠.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나쁜 페미니스트로서 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공감이 가는
예, 그러한 저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강하게 주장하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상당히 뭐 읽기에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우리의 얘기 같은, 물론 이제 미국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지만은요. 우리나라 노래 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그 노래가 좋고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1부는 제가 정리하고 2부에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